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부분들, 원하는 데이터 세트들만 골라내는 작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제 reading in data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원하는 게 뭐냐면 subsetting the data. subset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중에 일부만 가져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R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부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R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R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서 들여와서 R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R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지금까지는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는 일일이 R에서 입력을 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R에서 분석을 하는 수행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외부 데이터들을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은 외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은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사용하려면 먼저 자기 컴퓨터에 이들을 저장한 후에 다시 R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데이터들은 USB나 하드드라이브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역시 R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R로 불러오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메모리, 즉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램 용량이 부족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의 여유 메모리 용량보다 크기가 큰 데이터를 R로 처리하려고 하면 컴퓨터 작업이 끊기거나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데이터 셋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분석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의 데이터를 R로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고 웹페이지가 그러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걸 허용해 준다면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각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받을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엑셀 파일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긴 한데 엑셀 파일은 사실은 데이터 자체 말고도 다른 정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만을 생각했을 때보다 그 파일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엑셀 파일과 유사한 형태인 CSV, comma separated value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텍스트 파일, 다른 텍스트 파일 형태로도 이제 저장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R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검색창을 띄워서 그 파일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엑셀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을 좀 실행을 시킬게요. 네, 실행을 시키고 새로운 워크북을 열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업데이터라고 하는데 일단은 닫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이렇게 가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50개 만들고 여기다가 A, B, C, D, E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쭉 끌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뭐 의미는 없지만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book1이라고 되어 있는데 data1 데이터라고 할까요? 네. 데이터라고 하고 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그래도 컬럼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insert해서 줄을 하나 추가하고 여기다가 number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요. 여기에다가는 letter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처럼 이렇게 문자열과 숫자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이걸 만약에 R로 불러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열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지금 데스크탑이라 되어 있죠? 바탕화면에다가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엑셀 포맷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십니까? 예. data.xlsx라고 해서 엑셀 파일의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윈도우하고는 좀 다르지만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파일 용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맥이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get info라고 하는 정보를 보기 또는 파일 상세 보기를 보면 자,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9KB입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긴 하죠. 여전히. 그쵸? 9KB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는 뭐 12KB 온 디스크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데이터 용량이 9KB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볼 텐데 이번엔 엑셀 파일이 아니라 자, 잘 보세요. 파일 포맷을 똑같이 데이터라고 할 텐데 제가 밑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여기에 comma separated value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comma separated value.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은 이게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tab delimited value에서 다른 형태의 텍스트 포맷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CSV 형태의 어떤 파일 포맷이 대부분의 경우에 존재할 거고요. 요거를 제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엑셀 포맷이 아니라 텍스트 포맷이에요. 텍스트 파일 저장을 하고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갖다가 제가 비교를 위해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까 말씀드려서 우리가 만들었던 엑셀 포맷의 파일이고요. 요놈이 바로 CSV 포맷으로 저장한 파일이에요. 이거를 일단 닫아 볼게요. CSV 포맷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어떻게 됐죠? 304바이트가 나옵니다. 아까는 얼마였냐면 자, 한번 열어볼까요? 9KB였어요. 지금 똑같은 데이터셋이고요. 한쪽은 지금 CSV 포맷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엑셀 파일로 포맷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3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같은데 엑셀 파일은 엑셀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식 그런 정보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외에 다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엑셀 파일로 분석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면 파일 자체, 데이터 자체 용량도 큰데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엑셀 파일의 부가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필연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시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엑셀 파일이 아니라 이런 CSV 파일과 같은 포맷으로
바꿔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내가 어떤 그 900메가짜리 파일이 있어요. 또는 90메가짜리 파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CSV 포맷에서 90메가 또는 뭐 30메가도 좋습니다. 30메가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오면은 사이즈가 30배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공유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파일 용량이 막 몇 기가 단위가 되면 컴퓨터도 느려지고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첨부해서 보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보다는 이렇게 CSV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그 아래에서 불러오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는 하지만 저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CSV 포맷으로 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 파일들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바탕화면에 얘네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 이 CSV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data.csv 파일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R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불러올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read 딜림 또는 read CSV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SV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또는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file.choose 하시고 가로를 열고 빈칸으로 두신 다음에 몇 가지 아규먼트들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그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자, separator는 지금 사실은 이제 콤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명령어가 밑에 콘솔 창에 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서치하는 창이 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file.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안에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불러올 파일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데스크탑의 바탕화면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저랑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 파일이 그 파일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CSV 파일이 있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오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와 놓고 보면 문제가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바탕 이 화면에 콘솔 창에 이렇게 표시만 될 뿐이지 사실 어디에다가 제가 쓸 수 있게끔 지금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불러오면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뜨죠. 가서 데스크탑에 가셔가지고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불러와 보면 이 데이터가 지금 불러와져서 외부에 있었던 데이터가 데스크탑에 있었던 데이터가 지금 R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 들여와져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안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렇게 불러와져서 저장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버하고 레터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클래스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불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잘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그 선택을 해서 그쵸? 그 뭐라고 합니까? 이 파일을 찾는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직접 해가지고 불러오는 형태고 이 뒤에 있는 아규먼트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헤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엑셀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열의 이름을 요 앞에 넣었잖아요. 맨 첫 번째 줄에다가 요거를 헤더라고 부릅니다. 헤더는 열의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줄이 열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tru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첫 번째 나오는 줄은 데이터가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열들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부분이 지금 이 함수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콤마 separated value잖아요. 그래서 이 sep이라고 하는 게 separator, 데이터들을 구별해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요거를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 열려있지 않은데 잠시만요. 맞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다른 걸로 열어도 됩니다.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열어도 되고요. 보시면 이거를 일반적인 텍스트들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열어보면 여기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콤마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다 모든 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넘버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레터라고 하는 데이터 열을 구별해 주는 기호가 바로 콤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 구별자, 세퍼레이터가 콤마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콤마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 특별한 의미들이 부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아규먼트들 사이를 구별해 주거나 하는 것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세퍼레이터가 콤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따옴표나 이런 걸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이거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기호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별자, 구별해주는 녀석은 바로 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에 한 70%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말고도 다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위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데다가 내가 저장을 할 텐데 자, read CSV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read delim. 요걸 쓰셔도 딜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역시 구별을 뭘로 하고 있냐를 뜻하는 건데 뭔가에 의해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 파일 데이터를 내가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read delim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CSV 파일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read CSV를 쓰셔도 되고요. CSV가 아닌 뭐 텍스트 파일 있잖아요. 확장자가 txt로 끝나는 그쵸? 그런 거를 불러오실 때는 read delim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CSV니까 CS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치시고 예를 들어 아까 파일의 이름 뭐였죠? data.csv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내가 불러오고 싶은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불러올 때 줄은 이거 데이터 아니고 열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이 데이터를 구별해주는 기호는 콤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에러가 뜹니다. 왜 그럴까요? 에러를 맞닥뜨리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당황해하지 마시고 읽으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Cannot open the connection. 이거는 그 연결을 열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워닝 메시지에 Cannot open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지금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하는 데이터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는데 그 저장한 데이터가 바탕화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R 프로그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탕화면 아니라 그러면 다른 폴더에 저장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R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을 어디에다가 놓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하기 전에 R 프로그램한테
어떤 위치, 컴퓨터상에 폴더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위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R 프로그램이 작업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또는 만들어 놓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세션이라는 데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 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 세션 탭을 가시면 이거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oose Directory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창이 뜨죠.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는 지금 CSV 포맷으로 데스크탑의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있죠? 여기를 오픈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뜨냐면 데스크탑을 워킹 디렉토리, 작업을 하고 있는 R이 쳐다봐야 하는 그런 위치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디렉토리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명령어, 아까는 에러를 줬던 겁니다. 그쵸? 이 명령어를 아까 쳤을 때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워킹 디렉토리를 바탕화면을 설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불러와 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져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그 임포트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일에 가시면 여기 외부에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해가지고 여기 텍스트로부터 뭐 이 방법이 있고 엑셀로부터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이 마우스를 사용하셔가지고 클릭해서 이렇게 뭘 불러오는 방법, 특히 이제 여기 엑셀도 있어, 나 엑셀 불러올래 하면서 엑셀 형태로 불러오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추천드리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여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제가 그 컴퓨터한테, 프로그램한테 어느 위치를 쳐다봐야 하는지를 지정을 해주고 그게 바로 set working directory였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read CSV 파일을 통해서 파일의 이름을 주고요. 그죠? 따옴표로 이렇게 반드시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그쵸? 그런 거 없다고 나오죠? 반드시 이게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그 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더랑 세퍼레이터 설정하셔가지고 불러오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고 나면 당연히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네. 이해 가십니까?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신 게 되고요. 데이터를 종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이 존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면 딜림.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첫 주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떤 함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이 함수가 어떤 아규먼트들이 들어가고 어떤 용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걸 하나 알려 드릴게요. 물음표 표시를 여기다 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여기다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화면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read CSV에 대한 함수를 요청했더니 read 테이블에 대한 게 나왔죠. 보시면 utilis라고 하는 패키지의 일부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사용했던 read CSV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용법이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파일 이름이 들어가고 헤더 옵션, separate 옵션, 나머지 또 옵션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쵸?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긴 하지만. 그리고 뒤에 가면 이런 example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용법들을 굉장히 쉽게 이해해보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제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불러오는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큰 사이즈 외부 데이터를 좀 불러오는 연습을 한번 다시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본 후에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들만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